그러고 보니까 라마와의 랑데뷰 아직 광고 안 만들었는데. 뭐 그분들 언젠가는 그러니까 아서 클라크야 꾸준히 팔리니까 까먹을만 하면 팔리고 까먹을만 하면 팔리고 그러니까. 아서 클라크 소설 뭐 하나 영화화 된다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아니요, 없어요? 저는 못 들었어요. 아직은 없어요. 네. 뭐. 사실 라마와의 랑데부가 영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죠. 네. 그래서 모건 프리먼 네. 영화 배우인 모건 프리먼 아저씨가 영화사를 만들어서 네. 판권을 샀죠. 예. 그 이후 소식이 없죠. 이게 판권 사고 난 다음에 공중분해된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뭐 저도 매우 가까운 곳에서 또 그런 일을 한번 보기도 했고. 자, 이제 슬슬 자, 환상과 과학 사이 2부입니다. 오늘 주제는 외계인과의 접촉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자,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영화 얘기 조금 해야죠? 해야죠. 예. 저희가 지난번에 실컷 조리돌림했던 공각기동대 폭망할 줄 알았는데 손익분기점 넘겼답니다. 지난주에 1억 달러, 1억 1천만 달러, 제작비 1억 1천만 달러를 딱 박았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말이죠. 아직 중국과 일본은 개봉을 안 한 상태라는 거죠.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실 때쯤이면 개봉했을지도 모르고요. 솔직히 일본 반응이 제일 궁금하긴 해요. 예. 트랜스포머 1편 때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니들 얼마나 잘 만드나 한번 그렇지. 해보자 그랬는데 영화 괜찮네? 그랬더니 2편부터 진짜 트랜스포머 얘기는 자, 그래가지고 뭐 공각기동대가 의외로 괜찮은데 이 감독이 살았어요. 파라마운트도 죽다가 살았어요. 파라마운트도 최근에 얼라이드, 배너 아주 폭망했었고 그래가지고 CEO가 모가지가 날아가느냐 마느냐 뭐 그런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이 영화가 조금 살면서 약간은 좀 안정적으로 CEO의 모가지가 좀 붙어있는 상황. 예. 자, 뭐 어쨌든지 간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가 좀 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네마스코어에서 점수가 B가 나왔는데 최근 2달 사이에 B 받은 영화 중에서 가장 영화 점수가 비슷한 게 만리장성. 맷 데이먼의 만리장성이랍니다. 뭐. 아니, 저는 그 영화 하면 기억에 남는 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밖에 없어요. 예. 안 봐서.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명색이 팟캐스트를 한다는 인간이. 자꾸 신호등이 떠올랐어요. 그 영화 보면서. 예. 로튼 토마토 점수 42점, 그리고 난 다음에 관객 점수 64점, IMDb의 점수 6.9점인데, 그럼에도 1억 달러를 남겼다는 거 보니까는 뭐, 로튼이랑 이게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 보는 것 자체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개봉한다고 말씀드렸던 라이프. 보셨다면서요? 잠깐만요. 그 전에, 예. 뭐, 뉴스라면 뉴스인데, 예. 그 공각기동대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새로 제작이 된대요. 예, 그리고 예. 감독이 2인 체제로 가는데 한 사람은 저기 SAC 스탠드얼론 컴플렉스의 감독이었던 카미야 겐지? 카미야 켄지는 음악 감독인데? 감독은 카미야마 켄지, 음악은 카와이 켄지입니다. 그래요? 예. 내가 포온 데에서 뭔가 잘못 포왔나 보네요. 제가 뭘 잘못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 SAC의 감독과 예. 애플시드 및 애플시드 알파의 감독이었던 예. 이것도 이름이 틀릴지 모르니 하여튼 그 감독 이렇게 2인 체제로 간대요. 오시는 빠지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본 정보는 여기까지고 제작은 프로덕션 IG 역시 프로덕션 IG. 예. 여기서 한대요. 그리고 예상 방영 시기가 저기 17년 말 아니면 18년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한번 가봐야겠죠. 아마 일본 친구들 자존심이 발동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예. 영화가 예. 공각기동대 광고를 해준 셈이 됐잖아요. 그쵸. 이참에 동시 진행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우리랑 생각이 똑같네. 물 들은 김에 뭐 노젓자. 그렇죠. 예.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이거 나름 반가운 소식이네요. 요 정도. 감독 카미야마 켄지. 예. 카미야마 켄지. 그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시간에 좀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라이프 보셨다면서요.
IMDb 로튼 토마토 점수 괜찮았는데. 제가 한숨을. 지난 1부에서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지만, 예. 뭐, 많은 표현을 생략을 하고 좀 얘기를 하자면, 예. 왜 영화 개봉하기 전에, 예. 그 장르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홍보성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라이프를 할 뻔했어요. 예. 할 뻔했다가 뭐 그쪽 사정으로 이제 못하게 됐는데, 예.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의 개인적인 어떤 작업 때문에 라이프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보게 됐어요. 예. 그래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일단 호흡을 좀 하고, 예. 어떤 뭐라고 할까, 잘 빠진 외계 생명체가 나오는 잘 빠진 영화를 기대하시면 예. 실망을 하실 확률이 높고요. 예. 그냥 우주와 예. 우주에서 본 지구와 예. 외계 생명체와 죽어나가는 사람이 나오기만 하면 난 다 좋다. 예. 라고 하는 분은 보셔도 되고요. 이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라이프의 로튼 점수가 예. 최근에 안철수 연구소의 그 주가와 비슷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시작은 창대했는데 결과가 점점 미약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52점까지 떨어졌네요. 지금 녹음하는 이 순간에. 거기에 이제 거의 탑 A급일 텐데, 예. A 플러스급까지는 아니어도 탑 A급인 그 남자 배우가 둘이 나오는데, 예.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마 카메오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 예, 아예 처음부터. 예. 주인공인 남자 배우가 맡은 캐릭터도 예.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예. 뭐냐 이 캐릭터는. 예. 이렇게 끝이 나요. 예. 그 녹음하고 있는 이 순간 무서울 정도로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예, 혹평이 지금 이후에 또 비슷한 인터뷰 상황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단 우주에서 괴생명체가 온다는 약간의 미스테리 스릴러를 예. 좋아하신다면 예. 그렇다면은 원하시는 바를 충족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말은 이렇게 머리를 비워놓고 보세요. 왜냐하면 너무 예상을 많이 하시면 예. 아마도 그 예상대로 갈 거예요. 가끔씩 그런 영화들이 있죠. 생각을 하지 말고 영화를 예. 봐야 되는데 영화 자체가 끊임없이 생각을 요구하게 되는. 예, 그런 영화예요. 예. 야, 이거 주식도 반타작하기가 쉽지 않은데 메타도 반타작을 했네요. 예, 50점대입니다. 야, 이건 어쨌든 뭐 어떤 분은 이렇게 극단 같이 보신 분이 어떤 분이 아니에요. 같이 보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4월에 개봉한 영화는 안 믿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 여러분들의 가게까지 도와드리는 가게 사정까지 지켜드리는 예, 환상과 과학사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파워레인저스 더 비기닝 상당히 괜찮습니다. 의외로. 아니 전 이거 제가 예. 물론 이제 SF도 하고 과학 얘기도 어디서 많이 합니다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사람마다 징크스라던가 예. 어떤 개인적인 반장난의 미신들이 있잖아요. 예. 제가 나한테 무속인의 감각이 있는가 아니면 영화 제작자의 감각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예. 트레일러를 보고 흥행을 점치거든요. 예. 근 3년 내 틀린 적이 거의 없어요. 이 영화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파워레인저 보면서 주변 지인들이 다 보고 욕을 하는데 예. 이거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흥행이 나쁘지 않다는 소식이. 예. 미국에서는 지금 상당히 평가가 좋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예산, 그러니까 미국 기준이죠. 저예산 주제 상당히 뭐 괜찮다. 뭐 그런 얘기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파워레인저를 보고 자란 그 문법이 익숙한 친구들이 봤을 때는 매우 뭐 매력적인 영화. 그리고 일반인이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여배우도 예쁘고요. 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영화. 자, 더 콜로설입니다. 자, 콜로설. 미국에서는 4월 7일 개봉하고요. 한국 개봉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트레일러를 봤는데 예. 신기가 안 내려오더라고요. 예. 모르겠어요, 이건. 자, 한국 개봉 일정 아직 잡히지 않았고요. 놀랍게도 앤 해서웨이가 뉴욕과 서울을 배경으로 등장하는 SF 영화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취급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네요. 뭐 알게 뭡니까? 그 나라에서 만든 영화인데 말이죠. 서울의 거대 괴수가 나타나는 설정의 영화인데 한국에서는 뉴욕에 괴수를 보냈는데 미국에서는 서울로 괴수를 보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디워 이후 10년 만에 벌어지는 한국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IMDb 점수 6.6, 로튼토마토 점수 8.1입니다. 아마도 이 6.6에 한 5점 정도는 앤 해서웨이가 비중을 차지 않았나 싶습니다. 로튼이 81점이라. 어쨌든 이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좋은 얘기는 안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요 정도 조금 하고 또 이거는 아직까지 개봉 영화는 아닌데 또 하여차간 이 방송하면서 초반에 오시이 마모루랑 참 인연이 많네요. 오시이 마모루가 원작을 하고 오키우라 히로유키가 감독을 했던 우리나라의 1999년인가 2000년이구나. 우리나라에 2000년 개봉을 했던 애니메이션 인랑. 그죠? 예. 인랑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대체 역사물인데 인랑이 김지훈 감독에 의해서 영화화가 된다고 그러죠. 요거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예. 뭐 김지훈 감독이니까는 뭐 영화 좀 제대로 만들. 개인적으로 이분 영화 전 싫어하지 않거든요. 예. 김지훈 씨요? 예, 센스도 있어 보이시고요. 예. 예. 잘 만드시죠? 예. 괜히 헐리우드를 가는 게 아니고 아놀드랑 괜히 이 일랑이 예. 그 만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말고 만화도 동명으로 있는 그 일랑 맞아요? 그죠. 코믹스 그 예. 인랑. 그래가지고 그 대체 역사 돼가지고 그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에서 패전을 했다는 설정 하에 그러니까 패전한 거 맞죠? 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여간 자 완전한 군사 정부가 들어서고 예. 뭐 나치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뭐 이런 설정 하에 김지훈 감독에 의해서 영화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김지훈 감독 나쁘진 않게 생각을 하니까요. 매우 좋게 생각을 하니까 이분이었나 어떤 분이었지? 기동전사 건담을 극장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나라 감독 중에. 예. 만약에 시나리오 작가가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연락 주세요. 뭐 건담에 대한 이야기라면 얼마든지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뭐 시나리오 작가가 되면 좋겠고 아니면 최소한 고증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예. 아마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뭐 엑스트라라도 써주세요. 건담이라 그러면 제가 뭐라도 할게요. 진짜 거기서. 저기 짐이나 짝구에 타고 초반에 불타 죽는 걸로라도. 뭐라도 괜찮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영화 캐스팅이 화려합니다. 강동원과 정우성이 더블 캐스팅 될 예정이고요. 뭐 우리 나중에 한번 이 작품 얘기를 하기 전에 대체 역사물 한번 다뤄봐야죠. 예, 대체 역사물은 꼭 해야죠. 그러니까 매우 매력적인 장르고 예. 우리나라에서 대체 역사로 가장 성공한 소설이라 그러면 그 복고일 씨의 비명을 찾아서 뭐 성공의 의미가 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중적인 인지도와 책 팔린 걸로 따지면 뭐 그분만한 게 없죠. 저는 지금의 복고일 씨는 좀 거시기 합니다만 저는 그 책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 분들 많고요. 네. 책은 정말 좋아하고 어쨌든 근데 또 이거 나온다 그러면 필립 딕의 높은 성의 사나이 한번 다뤄줘야 되고. 대체 역사는 물론 그때가 다시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반드시 다뤄야 되는 장르인데 약간 껄끄럽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작품을 거의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하죠. 결국은 외국 역사와 외국 대체 역사 얘기를 해야 될 거라서.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주고요. 그래가지고 영화 얘기는 좀 요 정도로 하고 머리로만 쓴 SF의 가벼움이 감지되는 작가들이 있지만 김창규 작가의 작품들은 읽다 보면 어느새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박상준 서울 SF 아카이브 대표. 한국 최고의 하드 SF 작가 김창규의 단편 신작 우리가 추방된 세계. 김창규가 쓰고 도서출판 아작이 펴냈습니다. 책 얘기는 아직 SF 신작 얘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드릴 만한 게 없네요. 라노벨 정도가 나왔는데 제가 그쪽에 취향이 별로 없어서. 한씨 어디 갔어, 한씨. 그러니까 좀 돌아와요. 아니면 우리 라노벨 전문가 한 분 섭외해보는 거 어때요? 누구라도 좋으니까. 진짜요? 이 썰렁한 분위기를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라노벨 전문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게임 얘기입니다. 4월 27일 스퀘어 에닉스의 야심작 니어 오토마타가 한글화돼서 정발됩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좀 여기 게임이 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게임이 전작은 약간 괴장류로 분류가 되죠. 그 들인 돈에 비해 가지고 좀 평이 좋지 않았죠? 그리고 이 영화는 이제 누굽니까? 시나리오 작가인가? 시나리오 작가가 이번에 인터뷰한 걸 봤는데 제가 알고 있던 대로 그 양반이 직접 그러더라고요. 게임은 폭망했으나 음악 담당은 유명해졌죠. 라고 얘기했던 시리즈죠. 음악이 상당히 괜찮아요. 저도 뭡니까 컴퓨터랑 전화에 넣고 듣고 있어요.
진짜 음악 상당히 괜찮고 음악도 되게 잘 만들었고 그리고 또 이 얘기하면은 또 뭐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여성 여성분들 이 게임의 마케팅 포인트가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모델링을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보여줘서 뭐 이런 짝퉁 쓰레기 게임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보면서 넘어갔는데 의외로 게임이 괜찮더라. 이번작이 그 5회차인가 4회차까지 하고 진에딩을 보게 되면 스토리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일본 쪽에서 여성분들한테도 좀 반응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플레이어블 가능한 캐릭터 중에 그 이비라고 하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캐릭터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뭐 작품이 좋다 그러면 딸내미가 좀 크면은 그러면 10대쯤 되면 한번 플레이를 시켜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옷을 입고 다닐 정도로 강심장은 아니겠죠. 더더군다나 이게 이전까지는 아마 플스 독점 게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PC판도 나온다죠. 멀티플랫폼이다. 플레이스테이션 4, PC 그리고 엑스박스 1까지 같이 나오는데 한국 스팀에는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한국에는 애석하게도 한국어로 로컬라이징 된 거는 플레이스테이션 4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관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스팀에 안 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 27일 날 정발이 되니까요. 한국에서는 요 정도까지 해서 신작 소식 요 정도로 마치고요. 이 다음에 가상과 현실 사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실제의 과학 이야기에 대해서 외계인과의 접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가장 싸게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신경을 잘 써드릴 수는 있습니다. 공대 오빠나 동네 형아는 조립만 해주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저희 디웍스는 부품의 보증기간이 남아있다면 끝까지 서비스해드립니다. 사장님 첫인상이 무뚝뚝해서 사람 좀 패게 생겼어도 아직 전과는 없는 분입니다. 그 무뚝뚝함은 이내 우직함과 신뢰감으로 바뀔 겁니다. 10년 전통 언제나 그곳에서 테크노마트 판매동 8층 강변 테크노마트입니다. B112호 디웍스. 믿을 수 있는 선택 디웍스. 택배 판매 받습니다. 02-3424-8480 02-3424-8480. 가상과 현실 사이 ETI, EBE, 지노모프, 에일리언. 이 중 여러분들이 에일리언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용어는 어느새인가 고유명사에 더 가깝게 되어버렸죠. 환상과 과학 사이가 만들어내는 대장정 과학 토크. 이번 주제는 우리가 몇 회라도 울거먹을 수 있는 주제인 외계인과 그 외계인의 접촉.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만 해보도록 하렵니다. 임시정부가 제작을 지원하는 본격 SF 및 서브컬처 방송 환상과 과학 사이는 조립 모형 판매점 사이드7과 테크노마트의 컴퓨터 조립 명소 디웍스 그리고 도서출판 아작이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가상과 현실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외계인과의 접촉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 건데 이거 외계인과의 접촉 얘기하니까 진짜 막연하기 이를 데 없죠? 막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걸 2년 동안 물어먹을 수 있구나라는. 일단은 가볍게 한번 외계인과의 접촉 얘기 한번 해보는데 이게 외계인과의 접촉은 되게 조심스러운 게 진짜 과학이냐 아니면은 짝퉁 과학이냐 진짜 선 하나 잘못 넘으면 바로 넘어가잖아요. 잘못하면 환빠가 아니라 외빠로 몰릴 수도 있어요. 일단 공식적으로 외계인과의 접촉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줄 만한 거. 일단 외계인의 접촉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3가지인데 5가지 종류가 있다. 그거부터 한번. 사실 이건 근데 저기가 아니에요. UFO 용어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이게 완전히 구라 얘기는 아닙니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이게 정설이라거나 원칙이라거나 이런 정해진 분류라거나 이런 말을 붙일 것도 또 아니긴 해요. 하이넥 박사가 이름 붙였던 거예요. 요세프 알렌 하이넥. 1910년에서 1986년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미국의 천체물리학 박사로 UFO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UFO 근접 조우, UFO 접촉자의 심리 상태 변화 등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분이시죠. UFO학은 아버지라 불립니다. 그렇죠. 한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자, 김창규 선생님께서 5가지 접촉의 종류에 사실 대해서. 이거는 뭐 누가 하나 마찬가지인 거긴 한데 왜냐하면 그 5가지가 별로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일단 그 근접조우라는 말이 외계인이라기보다는 미확인 물체와 접근을 한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조우라는 건 미확인 물체라 하면은 UFO라든지 그렇죠. unidentified 계열. 그러니까 뭐 비행체일 수도 있고 생물일 수도 있고 등등등. 그러니까 조금 분류를 좀 한다 그러면은 이게 UFO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그 용어가 실질적으로는 이게 매우 통칭하는 용어잖아요. 그래가지고 물 속에 있는 거는 또 USO라고 또 표현을 하죠. Unidentified Submerged Object에서 그죠? 하여간 그런 것들과 접촉을 어떻게 했느냐. 예, 그걸 뭐 5가지 혹은 3가지로 나누는 거고요. 누가 나눴느냐. 이 호칭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일단 UFO 연구가래요. UFO 연구가라고 하는 앨런 하이넥이라고 하는 분이 나눈 1972년에 이분 나름 물리학 박사예요. 아 그래요? 천문학자는 있는 건 알고 타이틀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천문학 박사인가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나눴냐? 그러니까 관찰이나 접촉하고 관련이 된 분류인데 일단 5종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기 3종으로 말씀을 드리면 1종은 목격이에요, 목격. 있다는 것을 본 거. 하나여도 되고 여러 가지여도 되고 미확인 비행 물체를 목격했을 때. 근데 미확인 비행 물체이기 때문에 정체를 모르면 정체를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불빛. 설명이 안 되는 비행체. 물론 그게 비행 접시일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지금 인류가 알고 있는 기술로는 불가능한 비행 기술을 구현을 하는 어떤 물체를 눈으로 목격을 하면 눈으로 목격을 한 게 아니라 뭐 들을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간에 목격을 하게 되면 그걸 일종 근접 조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우는 아시겠지만 이게 영어가 아니라 한자어입니다. 그 일본어식의 한자라 그러죠. 우연한 만남. 그다음에 2종은 수동적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일종처럼 봤고 그다음에 그 UFO 쪽에서 뭔가 어떤 반응을 보인다거나 영향을 끼친다거나 이런 게 있는 경우예요. 근데 이것도 엄청나게 광범위해요. 예를 들어서 열이나 뭐 아까 빛이나 열, 복사열 같은 걸 뿜는다거나 UFO가 아니면 뭐 지면이라든가 이런데 어떤 국지적인 피해 같은 걸 일으킨다던가 아니면 내가 UFO를 봤는데 좀 전까지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어지럽고 기운이 빠지지? 저놈이 그랬나 봐. 이런 반응이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뭔가 물리적 증거를 남기는 경우? 신체라도? 이거는 저거일 거예요. 그렇죠. 신체, 그 다음에 아니면 전파장애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해요. 전부 다 포함해서. 그 미국 쪽의 UFO 목격담 중에 저게 많아요. 자동차로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UFO가 다가오면서 자동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라디오가 꺼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아니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분명히 어젯밤에 UFO를 봤는데 그 이후 기억이 없네? 요것도 광범위한 의미의 영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2종. 이게 3종은 이제 좀 전까지는 물체나 현상이었는데 3종부터는 이제 살아있는 대상을 목격을 아마도 그 미확인 비행 물체에서 나왔거나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 아무리 봐도 인간은 아닌 애가 지나간다거나 하여간 내용물과 접촉을 했을 때, 그렇죠. 만났을 때.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살아있는 존재라고 해서 반드시 지적인 존재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뭐 기계가 아닌 어떤 무언가겠죠 아마도. 그런 것들을 목격을 하게 되면 이게 3종이에요. 외계인의 애완동물을 만나도 3종. 당연하죠. 외계인이 팔을 긁었는데 팔에서 떨어져 나온 신체 일부가 꿀떡거리더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3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종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지나가던 우주선을 보면 1종, 그리고 지나가던 우주선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경우 2종. 지나가던 우주선이 내 근처에 와가지고 내가 몸이 후끈거렸으면 2종.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나가던 외계인이 내려가지고 나를 보고 가면은 3종. 그렇죠.
하마터면 색드립을 할 뻔했는데 넘어갑시다. 근데 4종 5종 쪽에는 색드립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4종이 사실은 4종부터는 이제 영화로 만들기 매우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많이 만들어졌었고 4종이 뭐냐면 UFO 뭐 그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일종의 심볼 같은 건데 접시형 우주선에서 빛이 밑으로 뿜어져 나오는데 젖소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있는 그 심볼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캐틀 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거. 이제 여기서의 4종 그건 이제 가축을 납치하는 거고 여기서의 4종은 인간이 UFO한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일종의 견인광선이라거나 이런 걸로 납치가 되거나 아니면 그 UFO 승무원한테 납치가 되거나 앞에서의 영향은 이제 간접적인 영향이 많은데 여기는 이 정도가 되면 진짜로 물리적인 접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되겠죠. 이게 4종이고 엑스파일의 단골 소재. 5종은 뭐냐면 인터액션이에요. 4종은 일방적으로 끌려가거나 이 납치를 당하거나 이런 것인데 5종은 이제 소통.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어라이벌에 나오는 소통은 이게 5종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눈치채셨겠지만 1, 2, 3, 4, 5종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순서대로 되는 거죠. 1, 2, 3, 4, 5가. 그래서 어라이벌은 5종 근접조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 겁니다. 그리고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반젤리스의 배경음악으로도 CF에 쓰여서 많이 유명했던 제3종 근접조. 클로스 인카운터 오브 서드 카인드인가요? 그 영화가 그 영화에서 얘기한 서드 카인드가 바로 제 3종 근접조. 그렇죠.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타워즈랑 맞붙어서 폭망한 영화. 뭐 저는 상당히 스필버거 영화 중에 탑 3로 치는 영화긴 한데요. 좋은 영화죠. 그리고 이게 영화 제목이 3종인데 실제 그 영화 3종 근접조인데 실제로 그 영화에서는 뭐 스포일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나옵니다. 5종까지. 실질적으로 5종에 가깝지 않나요? 5종인 거예요. 사실은. 뭐 77년 영화니까. 잠깐만요. 그런데 외계인과의 근접조 한 사람이 있어요? 했다고 자처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허경영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어렵지만 주류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소설을 쓰시고 대중적으로 인기도 있으신 그 영문 이니셜로 하자면 엘모 작가님께서는 그 거주하고 계시는 그 지자체의 지원금도 받고 계신다는 얘기까지밖에 모르는데요. 생활에. 근데 그분이 지금도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때 본인이 집 지붕 옥상에 올라가서 외계인과 통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셨다는 얘기는 전해 들은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뭐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아마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그 유명한 로즈웰 사건 그리고 미국에서의 그 UFO 첫 목격 사건 이후로 갑자기 그 전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가 본인이 외계인을 만났다든가 납치당했다든가 외계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든가 라는 목격담이 엄청나게 줄줄줄 쏟아지고 미 공군에서도 실제로 조사를 광범위하게 했고 아는 분들은 아시는 엑스파일에서도 소재로 엄청나게 썼던 무시무시한 양의 목격담이 한때 미국에 쏟아져 나왔었고 지금도 계속 생산이 되고 있대요. 그 한때 미국 인구의 2%가 자신이 외계인이랑 접촉을 했다라고 했던 통계 결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기도 있었죠.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문화인류학 같은 데에서 매우 많이 연구를 하는 소재 중에 하나예요. 외계인과의 접촉 같은 경우. 뭐 이거를 그 어떤 집단 관계나 심리 현상 이런 걸로 연구한 논문도 되게 많고요. 저는 그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목격담이나 본인의 몸에 외계인 때문에 났다고 하는 주장하는 상처 이런 것들 말고 물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대중들한테 공인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제시된 적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그 이제 보통 또 UFO가 사진이라는 형태로 많이 제공이 되잖아요. UFO 존재가. 그 중에 그게 UFO의 사진이라고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최소한 다른 빛 같은 게 오인식이 돼서 찍힌 거다라든가 아니면 저 필름 조작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영상 조작이 되겠죠.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거는 아니다라고 전문가가 인정을 하고 본인은 미확인 비행 물체를 찍었다고 주장을 하는 사진들은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법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율 자체가 극소화돼서 그렇지. 그리고 한국에서 찍힌 사진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웹상에서 어떤 분께서 예.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작이 아니라 예. 그게 잘못 해석됐을 가능성까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쪽으로 보고 있어요. 새 뭐 그런 걸로. 예. 그러니까 뭐 재밌는 얘기들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 하나만 넘어가면 이게 골 때려지는 거예요. 이제 예, 그 경계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 이 경계선을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를 드리면 예. 그 애매모호한 UFO 및 외계인의 존재 예.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인간 예. 내 얘기를 예. 지어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SF 작가예요, 사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요. 아이 뭐 몸은 어떻습니까? 아니 뭐 예. 막말로 얘기해서 속된 말로 이제 야설이라고 불리우는 글을 써서 예. 생계로 삼으시는 분들, 예. 그분들은 예. 실제로 지구상에서 99%는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글로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소설 형태로. 예. 근데 UFO와 외계인의 경우 물론 SF가 원래 그런 장르이긴 합니다만 아직 구현이 안 된 기술이나 예. 다가오지 않은 세상 얘기를 하는 게 SF이긴 합니다만 이 외계인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자세히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특정 종교와도 관련이 있고 예. 기타 등등 예. 또 경계선을 넘어가면 음.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는 내용이 섞여 있어서 예. 매우 조심스러워요. 근데 다행히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 SF 작가이기 때문에 조금만 경계선을 넘거나 분리하면 픽션의 세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넘어가 볼게요. 하여간 뭐 외계인과의 접촉은 그 정도인데 일단 외계인과의 접촉 얘기를 하면서 아까 오프닝에서 설명드렸던 용어 얘기를 몇 개를 조금 좀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ETI, 우리에게는 ET라는 말로 되게 익숙한데 ETI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외계 지적 생명체의 줄임말입니다. 엑스트라 터레스트리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건데 이 말 자체는 어떤 의미로 그 상대 자체를 동등한 인격체 그리고 만 다음에 소통의 대상 그런 걸로 좀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말이죠. 예. 그래서 ET라고 하는 말을 외계인이 지구를 공격한다고 믿는 음모론자의 입장에서는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바로 EBE예요. Extra Biological Existence라고 하는 거. 외계의 존재, 외계의 생명 존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용어가 설명하는 것처럼 매우 가치가 중립적이죠. 그냥 생명 존재로만 존재한다. 그런 식으로. 맞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뭐 인류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최대한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그냥 무가치하고 호전적으로 그리고 인격성을 부여하지 않으려고 만들어낸 말이 EBE라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에일리언은 뭐 너무도 흔한 말이죠. 원래 형용사인 외계의, 외부의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말이니까 이것도 외계인을 나타내는 말, 뭐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면 될 텐데 그 영화 에일리언 시리즈에 나오는 그 놈은 영화 안에서 지노모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 놈도 역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외계인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나와 있죠. 지노모프라고 하는 건 히라버로서 외부의라고 하는 외부 모양체의 뭐 이런 식의 의미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네요. 자, 일단은 좀 너무 좀 옐로한 얘기 좀 그만하고 자, 이제 조금 좀 진짜 과학적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보죠. 아니요, 우리는 네. 어쩌면 네. 모 팟캐스트 방송과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조금 더 노래져야 될지도 몰라요. 끊임없이 옐로하게. 예. 그러면 뭐 옐로한 얘기 또 준비한 게 있으신 거예요? 앞으로 차근차근 앞으로 차근차근. 그 아까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자기 자신이 외계인을 부를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조지 아담스키 아닙니까? 예. 조지 아담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가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는 인류가 달에 가기 전에 예. 뭐 태양계에는 12개의 행성이 있고 그러면서 예, 다 예. 가봤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뭐 주장을 했던. 어릴 때 소년 잡지에서 봤거든요. 예. 읽었을 때 내가 하는 상식으로도 거기 일단 공기가 없는데 예. 그리고 목성은 아마 바닥이 없을 텐데 예. 이 사람은 어떻게 갔다 왔다는 거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뭐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건 저거잖아요. 내가 부르면 외계인이 와. 그러니까 뭐 시리보다 더 똑똑한 호출 장치를 가지고 있는. 예.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아니면 악명이 높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 그러니까
사실 그건 외계인의 아이를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하던 예. 목격자들도 예. 마찬가지인데 예.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 내가 나보다 열등한 존재의 아이를 가졌어. 예. 라는 걸 어필을 하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 우월한 존재가 나를 선택했어. 예. 뭐 그게 뭐 사실은 이게 성적인 의미도 되게 많이 들어가면 강간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그쵸, 성적인 의미가 그쵸.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 얘기는 접어두고 예. 우월한 존재 혹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미지의 존재가 나를 선택을 했다든가 나는 예. 그들에게 피해를 받았다든가 우월한 존재에게 피해를 받았다든가 예. 이런 걸 어필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리고 아니면 왜 그 흔히 어린아이들이 어린 남자아이들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반에서 여자아이들 괴롭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관심을 끌고 싶어서라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단순히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복면가왕이나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런 프로에 예. 나가서 관심을 끄는 것이고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외계인한테 납치당했다고 해서 관심을 끄는 것이고 예.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담스키라든가 예. 또 이쪽 라엘 클로드 머리롱 라엘.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선을 넘어서 예. 나는 전국구 스타, 세계급 스타가 한번 돼보겠어. 예. 라는 선에 도달을 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딱 던질 텐데 뭐 악플 날라와도 어쩔 수 없어요. 예. 이분들은 사짜예요. 예, 뭐. 예. 이분들은 사짜고 저는 뭐 그러니까 아니 사짜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아, 예. 예. 뭐 사자의 정의가 사기꾼의 정의가 뭐 주도 면밀하진 않더라도 일단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예.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예. 고의적으로 남을 속이는 사람 예. 그리고 이제 뭐 금전적이건 뭐건 성적이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일 예. 텐데 예. 그 정의에는 거의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 얘기가 나온 김에 라일리안 얘기를 조금 잠깐 하면 예. 이건 뭐 그분들이 이 방송 들으시겠어? 들을지도 몰라요. 조심해야 그래 돼.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방송뿐만 아니라 라일리안 얘기는 다른 데서도 좀 몇 번 얘기를 해가지고 예, 물론 뭐 저도 오프라인에서 종종 얘기해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인데 서버가 그쪽에다 작살이 나가지고 지금은 어디서 퍼지질 않는데 좀 나갔는데 서버가 망가져가지고 이제 그 얘기 제 목소리는 들을 수 없어요 거기서. 참고로 예. 뭐 기회가 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예. 요거는 한 번 정도는 초반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저는 개인적입니다만 예. 그리고 아마 이 팟캐스트에서 공격성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예. 원래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상당히 공격적인 무신론자예요. 예. 그래서 공격적이는 빼더라도 예.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 저는 상당히 냉소적이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계속 견지를 할 테니 예. 예를 들어 라일리 한 분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예. 어떤 특정 종교나 특정 종교의 지도자를 폄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모든 종교를 싫어하는 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거예요. 라일리안 쪽에 여자분들이 많으시다 그러는데 뭐 환영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종교 관련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자, 참 우리 진짜 저는 종교 관련해서는 성별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확장성을 넓혀야 돼요. 우리 정말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그 한동진 작가님이 그래가지고 그 피드백 왔는데 여자분들이 참 듣기가 살짝 민망했다는 주로 얘기가. 어떤 특정 성별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예. 첨단 도구를 잘못 얘기를 해서 희화화를 시키는 바람에 조금 피드백이 부정적인 피드백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여간 그런데 일단은 뭐 라일리안 얘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라일리안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 라일리안 이쪽 계열은 아예 나중에 뭐 외계인과 종교 이쪽 섹션을 하나 따로 만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떡밥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볍게 좀 얘기를 더 던진다 그러면은 일단은 라일리안도 그렇고 누구지 아담스키도 그렇고 그렇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외계인 접촉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매우 수지 맞는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로 수지 맞는 장사. 그리고 또 그 양반 누구지? 우리나라에서 그 초능력으로 숟가락 구부렸던 그 유리 깨는 양반. 유리겔라 같은 경우도 2007년인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죠. 나는 외계인 접촉자가 아니라 그냥 마술사일 뿐이다. 본인이 그거 실토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 그 사이캅스였나? 이렇게 초과학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잡아내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이캅스라고 하는 CSI, COP인가 뭐 하여간 그런 집단이 있는데 심지어 뭐 저기 상금까지 걸고 나서 진짜 예. 초능력자가 있다면 덤벼봐라 나를 깨주마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 그랬죠. 이제 그 양반이 거기 있는 분들이 저 여기저기 있는 분들을 막 실업자를 계속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유리 겔라가 갈 때까지 가다가 결국은 이제 실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초능력자도 아니고 외계인 접촉자도 아니고 그냥 마술사예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이거 뭐 이미 이 얘기를 안 해도 나이는 다 알려져 있는 것이니 말씀을 드리자면 유리겔라 국내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출연을 하셨어요? 아니 유리겔라가 그거 84년인가 5년인가 예, 그랬을 그때 거예요. 전 TV에서 봤거든요. 예. 봤는데 유리겔라가 기억에 남는 게 두 가지를 하라 그랬죠. 나만 수저를 구부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시면 수저를 구부릴 수가 있으니 따라하세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그 TV 방송을 보던 시청자가 많은 수가 수저를 들고 문질러서 아마 그 생방송이었어요. 예. 저도 문지르고 있었어요. 예, 그랬다가 됐다는 전화가 갑자기 폭주를 하기 시작했대나 뭐래나. 그리고 폭주하고 고장난 TV도 고장난 시계. 예. 맞다. 시계다. 예. 고쳐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전 그거를 실시간으로 봤어요. 무한단물이죠. 예, 그렇죠. 그 고장난 세탁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세탁기가 돌아간다고 하는 그 물. 예. 지금 보면 되게 유치하고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럴 때는 그것이 과학이라고 믿었던 한 그 시대의 편린이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초능력이라고 하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현상 혹은 초능력자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가 SF에서 특히 단골로 많이 쓰여요. 그쵸. 멀리 보실 거 없이 엑스맨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초능력이라는 게 정말로 존재한다고 근거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비공식적으로는 뭐 강대국들이 뭐 초능력자를 키워서 인간병기로 썼네 뭐네 하는 얘기부터 해서 많은데 근데 이게 원래는 초능력은 사실 환타지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돌연변이라는 설명이 붙으면서 SF의 영역으로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이언스의 영역은 아니에요. 아닌데 일종의 클리셰가 돼버리는 바람에 한때 그거를 사이언스라고 믿고 있었던 과학자들이 제법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뭐냐면 양자역학의 모호성 그리고 의식을 양자역학으로 의식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다면 이라고 해서 초능력을 양자역학하고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 학위는 제가 검증을 해보지 않은 몇몇 학자분이 계세요. 지금도 없어지진 않았어요. 초능력 특집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초능력 특집도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죠. 한도 끝도 없죠. 뭐 선민의식에 뭐에 할 얘기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종교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화에서 그러니까 문화 장르에서 나오는 외계인에 대해서 조금만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외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코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 외계인들이 우리 SF라든지 아니면 그런 작품들에서 보여줬던 그런 코드 자체가 다른 종족, 그러니까 다른 인류와는 다른 종이 아니라 다른 인종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전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것은 이제 크게 이제 몇 가지로 좀 나눠줄 수가 있는데,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전적인 외계인,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호전적인 외계인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인류를 다 잡아먹으려고 한다든지 뭐 V나 인디펜던스 데이나 이런 영화들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구에 떨어졌는데 자기 종 혹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치다가 인류에게 공포가 되는 존재 뭐 괴물이라든지 The Thing 아니면 뭐 신체 강탈자의 역습 뭐 이런 존재라든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문화 충돌로 인해 가지고 오해가 빚어진 그런 존재들이 좀 있었죠. 뭐 스타트랙이라든지 아니면 매스 이펙트 게임이라든지 그런데. 근데 외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코드 중에 가장 강력한 코드는 문화 영웅이 돼 가지고 인류에게 지혜를 전수해 주려고 한다 이런 거였어요. 여기 이 문화 영웅의 코드를 가지고 정말 잘 뽑아낸 게 뭐냐면 라엘리안 교리죠. 예수도 외계인, 모세도 외계인. 그 좋은 소재를 픽션에 쓰질 않고 그거 있어요. 많은데 라일리안에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프랑스 SF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 설정을 그대로 뽑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표절 종교야. 뭐 우리 그 음모론과 표절에 관련된 얘기는 또 우리 할 얘기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미묘해서. 하여간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부분 중에 이런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로 발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외계인의 아이를 갖게 됐다. 뭐 얘기가 좀 나오죠. 예. 이 외계인의 아이와 관련해서는 또 할 얘기가 또 꽤 많아요. 이것도. 사실 뭐 이거를 뭐 구전 신화에서 찾아야 된다 뭐 그런 썰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예. 물리적 증거가 없고 예. 그리고 설사 외계인이랑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예. 아마 지금 그 목격자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예. 매우 다양한 여러 가지 종교의 예. 메시아 탄생설화나 예. 뭐 어떤 인종 그 신자에 대한 핍박 이런 예. 것들을 연상시킬 법한 예. 그런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별로 독창적이지도 않고. 예.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예. 저희가 이렇게 말로만 계속 설명드리는 팟캐스트인데 예. 이런 음모론 그리고 이제 로즈웰 사건에 대한 음모론 등등을 예.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진짜였을지도 몰라라는 식으로 구성을 한 드라마가 있어요. 그 제작자는 무려 그 외계인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심지어 인디애나 존스에도 외계인을 등장시켜버린 우리의 스필버그 아저씨. 이 아저씨가 작정을 하고 만든 TV 드라마가 있어요. 테이큰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본 것 같은데요, 그거. 예. 그거 저기 맞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방영됐었어요. 예. 이 드라마를 혹시라도 예. 로즈웰 사건이 궁금하거나 예. 그다음에 도대체 외계인 아이를 뱉다니 이게 뭔 소리야라거나 예. 외계인의 납치가 뭐냐 예. 라고 하시는 분이 비주얼한 동영상을 원하시면 예.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테이큰이라는 드라마를 괄호 열고 반드시 유료로 예.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예. 구입해서 보시면 예.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온 얘기들은 사실이 아니에요. 참고로 이건 어디까지나 허구입니다. 허구인데 예. 그쪽 관련된 음모의 상당 부분, 예를 들어서 모 공군 중령, 공군 예. 대령이 예. 이 로즈웰 사건을 가지고 한몫 잡아서 스타가 돼보려고 했다라든가 예. 많은 가십거리들을 그 테이큰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윌리엄 코르소 대령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캐릭터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로즈웰 사건에 대한 뭐 거기선 진실이라고 합니다만 예. 뭐 외계인이 실제 있었고 정부가 숨겼고 이런 얘기들이 전부 나와요. 뭐 기상 측정용 기구였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외계인 우주선이었네 등등등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 드라마의 재미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 막장 드라마하고 거의 비슷해요. 출생의 비밀, 진실은 무엇인가, 두 가문의 은원관계 예. 이렇게 진행이 돼요. 예. 즉 외계인에게 이유는 모르겠으나 대대손손이 납치를 당한 한 집안이 나오고. 그런 코드가 그 목격자가 있긴 있었어요. 예, 그런 예. 집안 내내로.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전생 때에도 외계인의 납치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셔요. 이 신선한데 이거. 우리나라 분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예. 저기 미국 분들이에요. 그리고 예. 말씀드렸던 공군 쪽에 예. 그 탐욕에 눈이 먼 공군 집안. 예. 참고로 그 공군 장교는 자식들까지 모두 탐욕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 두 집안이 얽히는 얘기인데 가만히 있어봐. 지금 기억이 가물한데 그러다가 두 가문의 남녀가 사랑을 하는 에피소드 나오지 않던가?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아침 드라마와 외계인의 파노라마를 보실 수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관심이 있으시거나 생전 처음 들어봤지만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한 번에 설명이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건담 모형, SF 및 애니메이션 모형, 밀리터리와 에어로 모형의 피규어까지 모형을 사랑하는 당신, 사이드7으로 오세요. 온라인 샵의 편리함과 오프라인 샵의 고르는 즐거움까지 가격 경쟁력은 기본입니다. 건대 앞의 숨은 명소 사이드7, 검색창에 건프라샵 사이드7 혹은 주소창에 www.side7.co.kr을 쳐주세요. 전화번호는 02-463-9853. 자, 일단 요 정도 해가지고요. 다시 좀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 할 만한 얘기를 좀 이제 좀 하죠.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로즈웰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한번 한다 그러면 이것도 또 끝이 없는 얘기니까 나중에 뭐 전문가 한 분 더 모셔가지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예, 저희들보다 훨씬 냉철한 얘기를 해주실 분이
해주실 분을 모셔야겠죠. 그래야 예. 균형이 맞겠죠. 예, 어쨌든. 자, 그런데. 자, 실질적으로 외계인과의 접촉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다룬 장르물이 몇 개가 조금 있었죠. 아마도 인간과 외계인과의 접촉을 설정으로 맨 처음에 어떻게 좀 매력적으로 만들어낸 게 저는 스타트렉 정도? 아, 예, 뭐. 네. 거의 대명사일 거예요, 스타트렉이. 초광속 여행을 하게 된, 초광속 여행의 신호를 딱 포착한 이후부터 이제부터 우리가 너희를 일원으로 인정하노라. 이제 이런 설정을 가지고 요거와 되게 비슷한 설정이 그 게임 매스 이펙트의 튜리언과의 접촉이었죠. 아, 예, 예. 근데 스타트렉이 평화로운 접촉으로 됐던 거와는 반면에 매스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인류가 어떤 특정 수준의 기술 수준에 도달하는 순간 예. 저쪽에서 접촉을 해온다라고 하는 걸로 유명한 건 또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있을 테고요. 그렇죠. 예.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있고요. 예, 월면에 가서 예. 월면으로 말하자면 그 행성을 떠나서 예. 위성 수준까지 여행을 해서 지면을 파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에 도달하는 순간 예. 이제 월면에서 저기 뭐죠? 그 모노리스가 발견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직후부터 이제 거의 일권에서는 최소한 거의 전지전능에 가까운 것처럼 묘사가 되는 외계 목성이 존재가 신이죠. 그냥. 예. 예. 인류한테 접촉을 하죠. 예. 그러면서 인류를 뭐 다음 단계로 이끈다는 등 이런 얘기로 갑니다만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아마 영화까지 통틀어서 할 때는 가장 무게감 있게 유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겠네요. 예. 자, 그런데 우린 현실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예. 만약에 실질적으로 외계인이 인류에게 접촉을 한다 그러면 예. 가장 확실한 접촉 방식은 뭘까요? 이메일? 접촉 방식이요? 예, 아니면 접촉할 수 있는 시나리오? 일단 우연이 아니라면 예. 뭐 얘기를 좀 좁혀갈게요. 예. 우연이 아니라면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예.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예. 가능할 텐데 예. 그러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과연 우주라는 게 그 적극적인 노력으로 극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공간이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실제로 사람들이 예. 우주인이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주인이 존재하는데 예.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예. 왜 아직까지 우리는 외계인을 못 만나는가? 예.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럽게 넓어서 그게 논리적인 설명 아니에요? 두 가지요. 저는 시간 쪽을 더 보는데 시간하고 공간.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거리가 멀어서도 있고 우주의 나이가 엄청나다 보니 예. 그러니까 어떤 행성의 생명체 그것도 그 적극적으로 만날 노력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지적 생명체가 생겨날 확률이 예. 높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확률도 높지 않은데 예. 이 둘이 최소한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거리 안에 존재를 하고 예. 거기다가 동시간대, 그러니까 멸종을 하지 않고 접촉을 할 수 있는 동시간대에 예. 혹은 기록을 남겼다가 기록이 소멸되기 전에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예. 시간대에 같이 존재할 확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그 유명한 드레이크 방정식이죠. 예, 뭐 사실 드레이크 방정식 얘기는 다른 방송 비단 과학이나 SF를 다루는 방송이 아니더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워낙 유명해서. 예, 근데 한 번은 저희도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흔히 불리는데,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은 막 지식을 줄줄줄 나열해서 전달하는 식으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 방송에서 뭐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누구고 어쩌고 이런 쪽은 예. 안 가겠고요. 일단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심지어 칼 세이건 박사의 이름을 딴 세이건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대요. 왜요? 연관성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래요? 예. 코스모스에서 나와서 그런가? 글쎄요. 예. 근데 이게 방정식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보통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예. 수학적으로 결과 수치가 딱딱 나오는 예. 그 해가 딱딱 존재하는 방정식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예. 그건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거고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필수적인 요소들만 집어넣고 예.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데까지 가지 않는 방정식들도 많아요. 근데 이 드레이크 방정식이 일단 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데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정식의 요소들은 예. 전부 다 비례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 요소나 확률이 높으면 예. 그 외계인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은하계 내만 놓고 볼 때 예. 전파통신이나 기타 등등의 교신이 가능한 문명수. 예.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특정 기술에 예. 도달을 할 때까지 멸종하지 않은
문명 저 종족의 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일단 뭘 전제를 했냐면 안정적인 항성계가 있고 그 안에 행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예. 행성 위에서 지성체가 탄생을 한다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예. 뭐 왜 이 얘기를 따로 드리냐면 아니 우주 공간에서 태어난 지성체는 없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확률을 이제 미니멀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예. 우리 은하 안에서 1년 동안 항성이 몇 개나 생겨나는가? 예. 그러니까 은하계 전체 내의 항성의 수, 별의 수. 예. 그리고 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성 위에서 지성체가 탄생을 한다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예. 최소한 항성 수를 그냥 나열하는 건 의미가 없고 예. 행성이 하나라도 딸려 있는 항성의 수가 의미가 있잖아요. 행성이 있는 예. 수. 다른 예. 말로 하면은 행성이 있는 항성계의 수가 되는 거겠죠. 예. 뭐 왜냐하면 쌍성도 있고 뭐도 있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 행성 위에서. 그 행성 위에서 예. 생명체가 탄생할 그 다음에 얘가 지적 몸 그리고 이건 지금 말씀드린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 예. 이건 이제 확률이기 때문에 아마 0보다 밑으로 음수로 떨어지진 않을 테고 1보다 크진 않겠죠. 예. 그 다음에 생명체가 탄생은 했는데 제가 계속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린 예. 얘네가 지성체까지 진화를 하기 전에 멸종을 해버리면 의미가 없고 예. 최소한 지성체까지 진화를 할 수 있는 확률. 예. 그 다음에 단순한 교신이 아니라 예. 성간 교신. 예. 예, 다른 행성으로 통신을 보낼 수 있는 그 정도 통신 기술을 지적 예. 문명체가 가질 확률. 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시간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사실 전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뭐냐면 걔네가 몇 년이나 살겠느냐라는 거. 예. 그러니까 문명이 몇 년 동안 존속할 수 있겠는가. 예. 그래서 이거는 이 드레이크 방정식 자체는 예. 지적인 외계 생명체 즉 ETI의 예. 수를 계산하는 방정식이에요. 예. 예. 그래서 대충 뭐 러프하게 우리 은하계 안에라고 한정을 지은 것도 이제 우리 은하계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문명이 존재를 하느냐 이게 수를 뽑아내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예. 그랬던 것인데 예. 문제는 제가 왜 방정식이라고 꼭 엄밀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냐면 예. 그래서 결과값이 얼마나 얘기냐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이게 사람마다도 다르고 시대마다도 다른 게 예. 제가 드레이크 방정식을 처음 봤을 때가 그 80년대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80년대 때 드레이크 방정식은 이게 숫자가 커봤자 10을 안 넘어갈 거다. 은하계 별 1000억 개 중에서 예. 뭐 1000억 개에서 3000억 개 계산을 하고 10을 안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드레이크 방정식에 있는 숫자 자체가 몇백만 개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예.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예. 걸러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몇백만 개가 될 수도 있다란 말은 예. 몇백만 개일 수도 있지만 즉 우리 인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예. 우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예. 그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생각보다 높더라. 예. 라는 게 그쪽으로 근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마 제일 나을 거예요. 지금 생명체 얘기로만 따진다 그러면은 태양계 안에서도 인류, 그러니까 지구 이외의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예. 얘기죠. 이게 지능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다음 문제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생명체가 발생을 해야 그 다음에 지능이 생기든 말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언젠가 같이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생명체라 그러면은 일반적인 분들은 이렇게 뭐라 그래. 우리처럼 이렇게 팔다리가 달린 그런 다세포 형태의 생명을 많이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예. 근데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우주 생명을 하기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게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생명체가 아니라 규소를 중심으로 하는 생명체가 나올 수도 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원소가 규소이긴 해요. 예, 탄소 이외의 원소. 그거 이외에도 사실은 우리는 규소가 제일 확률이 높다고 보지만 예. 실제로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생명체. 예. 생명체 정의도 예. 최근에 본 기사였는데 참 예. 이제 생각이 났네요. 그 생명체 정의를 이제 슬슬 다시 내려야 될 때가 왔다. 예.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속속. 음. 물론 여기서 생명체 정의를 다시 내린다고 해서 인공지능이나 로봇까지 포함을 시키는 정의는 아닙니다만 예. 최소한 기존에 최소한 탄소 베이스거나 예. 아니면 지능이 발달하려면 신경 전달 물질이 최소한 왔다 갔다 하는 몸체가 되고 기타 등등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기 복제가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분을 능동적으로 섭취를 하거나 예. 아니 식물의 경우는 이제 진화를 그렇게 한 거죠. 걸어다니거나 이동을 해서 주광성으로 직접 가서 태양광선을 받지 못하더라도 예. 그 수동적으로라도 받을 수가 있고 대사 활동을 할 수 있거나 어쨌든 에너지를 뽑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생식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예. 자기 복제가 가능하거나 예.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 예. 이런 존재여야
예. 뭐 이런 시스템이어야 생물이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 정의가 점점 광범위하게 커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점점 커지죠. 예. 그리고 사실 SF 작가들이나 아니면은 그 뭐 외계 생물학이나 이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실 예전부터 했던 얘기긴 해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한편은 그런 편이 있었고요. 또 한편은 어떤 편이 있냐면 의외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편이 있었어요. 이건 뭐라고 할까요? 이 시대에 따라 다른데 어떤 시대에는 인간이나 지구상에 있는 단세포 생물이건 다세포 생물이건 얘네들하고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체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파가 열린 생각을 가진 파였고 결국은 인간하고 비슷한 식으로 뭐 수렴 진화라든가 기타 등등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진화 라인에 어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인간처럼 되는 게 제일 좋다. 지능을 가지려면 뭐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진 분들이 그런 있죠. 식으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냐 하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엄청나게 추워도 추운 데서 살 수 있는 생물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고 이미 존재하잖아요. 그 반대편은 뭐냐면 엄청나게 추우면 안 돼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생명체라는 걸 우리랑 설마 조우를 하거나 발견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걔들을 생명체로 인식을 못하는 한 소통은 가능할까? 무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닭 보듯.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론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전파 통신을 쏘거나 그러니까 그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게 되게 한정적이에요. 왜냐면 우주여행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관측의 성공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그 생물관을 넓히는 거랑은 별개 문제로 인간형이거나 인간과 진화선상이 크게 다르지 않고 문명을 비슷하게 발달을 한 애들을 찾는 것이 그나마 짐작도 하기 쉽고 최소한 이렇게 발달을 한 형태의 생물은 무슨 생각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떻게 우주로 진출하려면 최소한 처음에 로켓 추진식을 쓴다거나 이렇게 갈 거를 예측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려면 간접적인 증거를 찾으려면 그쪽부터 찾는 게 답이다. 라고 해서 그 생명체 정의가 뭐냐라는 논쟁에서 한 발 빠져서 우리 현실부터 생각합시다. 라는 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다양해요. 그게 생명체인지 아닌지 우리가 만날 게 생명체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일단은 만나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여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범죄는 거죠. 확인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확인하기가 쉽다. 그래서 그 요즘에 뭐 뉴스 같은 데 보시면 뭐 지구형 행성을 몇 개를 발견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옛날처럼 무슨 아직까지도 갈릴레오 시대처럼 인본주의에 빠져갖고 그렇다기보단 최소한 지구형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저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지구를 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것부터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이외에 다른 형태의 생물이라는 게 완전히 다른 형태라고 말하긴 쉽지만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고 환경도 모르는데 그러면 다른 생물형 행성을 어떻게 찾아요? 알 수가 없는 걸. 좀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네요. 친구를 만나려 그러는데 접안에 있는 애가 다 내 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접안에 있는 애 중에서 지극히 일부만 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나는 그런 애들을 다 내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친구가 될 것 같은 몇 놈만 찝어가지고 얘가 내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옆반에 갔는데 옆반이 국제학교 반이에요. 거기 막 특수반이야. 온갖 국적과 인종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 있어.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럼 최소한 얘가 말이 통한 친구를 찾으려면 한국어 할 줄 아는 애 최소한 흑발 거기다 동양인의 신체 특징을 가진 쪽을 먼저 고르고 나서 거기서 한국인처럼 보이는 애를 고르는 게 빠르다는 거죠. 만났더니 일본 애고 기타 등등. 뭐 그럴 수도 차라리 일본 애를 할지라도 차라리 그래야지 의사소통이 더 빠르다. 그러니까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확률이 높을 수 있다. 한국인을 만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게 지금 되게 얘기가 재밌게 돌아가는 게 지금 그러니까는 그 두 개의 대립 얘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제법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생명과 지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세포의 존재라는 것조차도 그 우연의 연속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세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언제 한번 같이 얘기를 드릴 텐데, 그 미토콘드리아 가설이 있거든요. 예. 미토콘드리아 가설인데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산소를 먹으면서 이제 다세포화가 가능해졌고 점점 덩치가 커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세포들의. 예.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 가설 중에서 하필이면 왜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먹었냐라는 가설이 있어요. 예. 그 산소가 먹을 때는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뿜어서 좋은데,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독소를 내뿜기 때문에 얘가 노화 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원래 전에 나왔던 게 수소 가설이었어요. 미토콘드리아의 모세포가 수소를 먹어가지고 이거를 에너지로 쓰다가 이게 산소 쪽으로 돌연변이가 벌어졌다. 근데 만약에 수소를 계속 먹었다든지 아니면은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든지 그렇다 그러면은 생명은 지금처럼 다세포의 형태로 많이 만들어질 수는 없었다라는 가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지능이 꼭 인류에게 있어, 지능이 생명체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거냐? 사실 뇌는 껐다 켰다가 안 돼요. 이게 뭐 절전 모드는 됩니다만, 예. 뭐 잠자는 거, 예. 그죠? 그러니까 이런 놈들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 친구들, 그 악어 같은 친구들. 예. 악어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먹어도 얘들이 버티거든요. 예. 몸의 모든 기능을 완전히 다 꺼버려가지고. 예. 근데 정원동물 모드에서 딱 들어가 버리면 몸의 모든 기능을 꺼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디폴트로 쓰는 에너지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예. 근데 그 디폴트로 쓰는 에너지 중에서 상당수가 영장류로 가면 갈수록 뇌로 계속 간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인간은 겨울잠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어디야 그 냉동인간 만드는 프로젝트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인간은 겨울잠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는 게 뇌는 한번 꺼지면 이거는 복귀가 안 된다. 기본적으로 대사량을 계속 먹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존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얼마나 이익이 되겠냐라고 예. 주장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물론 뇌는 존재해야 되지만 예. 인간만큼 큰 크기를 가진 뇌는 과연 이게 필요한 물건이냐 안 필요한 물건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논쟁의 여지가 있거든요. 저는 예. 제가 주장을 하는 분들의 주장을 예. 정밀한 언어로 되어 있는 거를 보지 못해서 지금 대략만 말씀드리는데, 예. 물론 이건 어떻게 제 생각이에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정밀한 언어는 못 봤어요. 제 생각인데, 당장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생존의 정의를 해봐라라는 식으로 이놈의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식으로 그 물귀신 작전을 쓰자면, 그럼 생존의 정의를 해봐라. 그리고 생존의 양질의 생존과 그렇지 않은 생존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많이 다를 수는 있어요. 있고, 그 뇌가 생존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도 막말로 얘기해서 그럼 맨날 밥만 먹고 똥만 사는 식으로 그러면 살아도 된다는 것이냐. 만약에 그렇다면 뇌가 불필요하겠지만 여기다가 진화에는 방향성이 없다라는 얘기에다가 그다음에 사실 양질의 삶은 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지능이 있어야 된다로 가버리게 되면 서로 이제 싸우기 좋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의 기준이 아니라 생명체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 재생산의 목적에서 뇌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저는 이걸 우연의 산물로 보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의 발생 자체가 필연이 그렇죠. 아니라 지능의 탄생 자체가. 지능의 탄생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진화론 관점에서 우연이어야 해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진화 자체가 우연의 연속이니까. 누적된 우연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능도 일단은 우연이어야 돼요. 단 뭐가 있냐면 생명의 정의를 복잡성을 가지고 시스템의 복잡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복잡성이 어느 수준 이상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얘는 그 흔히 얘기하는 환경 압력이나 진화 압력에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때부터는 사실 뇌가 생존에, 그러니까 거기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생존의 필수적인 기관이 아니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뇌가 생존의 필수적인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걸 지능 자체도 필연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생물이라는 그 군의 지능의 필요성 여부가 모든 생물군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진화의 어느 단계를 복잡성이 어느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건 약간 다른 얘기예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는 인간이 진화의 한 정점으로 보잖아요. 인간을 끝은 아니겠습니다만 진화의 끝이라는 건 없을 테니까. 근데 지능이라는 게 그 진화의 지금 현재 어떤 최전선
안에서 생겨난 기능이라고 보는 측들이 있었는데 예. 아마 최근에 특히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분들은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 감정이라는 거는 예. 아직까지 동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예. 본능이나 이런 거를 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예. 감정은 약간 하등한 흔적? 예. 이런 거라고 주장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감정은 그렇게 저급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요새 트렌드예요. 그렇죠. 트렌드인데 갑자기 이제 제가 지금 떠오른 작품이 있어요. 예. 그 제가 번역했던 작품이긴 한데 블라인드 사이트라고 하는 제가 매우 좋아하는 SF 작가 피터 와츠라고 하는 작가분이 호주 작가분이 쓴 작품이에요. 예. 뭐 이게 좀 하드 SF라 줄거리를 다 설명은 못 드리고 거기에 외계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외계인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이코패스예요. 예. 블라인드 사이드요? 사이트? 시각할 때 그 사이트. 아, 맹인의 시각. 예, 맹시라고 용어가 있는데 그 얘기인데 거기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외계인이 소시오패스 혹은 사이코패스예요. 즉 동정심이나 후회가 없어요. 감정이 존재하지 않네요. 예. 공감대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문명이 발달하려면 공감대는 필수다. 사회가 왜냐하면 공감대가 없으면 사회가 붕괴될 것이고 약육강식의 세계로 가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나오는 외계인은 제가 번역 당시에 어떤 용어를 썼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민들레 홀씨 전법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외계인 생명체는 진화의 여러 길 중에 민들레 홀씨 전략이라는 걸 선택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민들레는 내가 뿌린 씨가 양지 바른 곳에 즉 성장하기 좋은 환경에 떨어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최대한 튼튼한 씨앗과 최대한 튼튼한 씨앗을 최대한 많은 곳에 아무데나 그냥 다 랜덤하게 분포를 하는 전략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민들레가 멸종을 안 했잖아요. 이것도 나름 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생산 전략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은 저그처럼 싸고 많이 뿌린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싼 것을 오랫동안 키워서 보낸다. 네, 맞아요. 맞는데 이 소설에 나오는 외계인은 민들레 홀씨 쪽, 말하자면 저글링 쪽. 싸게 뿌리는. 근데 문제는 이 소설이 은하계 전체의 우주인들의 세력 판도를 보여준 소설은 아니기 때문에 외계인하고 조우하는 얘기예요. 즉 그 후회, 공감대, 감정이입 등이 있게 진화를 한 인간과 없게 진화를 한 외계인이 만났을 때 누가 이기는가. 여기서 이긴다는 건 전쟁을 해서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생존력이 누가 더 강한가를 했을 때 사이코패스가 강해요. 진화에 있어서 누가 더 우위에 있나?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주인공들이 추론을 하는데 얘네들 지금 엄청 많이 퍼져 있을 거다 은하계에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저쪽이 승자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즉 여기서의 승자라는 건 기존 이거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생존에 있어서 뇌는 불필요한 기관일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쟤네가 승자인 거예요. 저는 뭐 생각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화의 필수품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 있거든요.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쪽이 아마 저기 주 트렌드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블라인드 사이트. 이거 외계인과의 접촉 얘기를 하다가 외계인의 얘기만 계속 해버렸네요. 그 블라인드 사이트 자체는 사실 오늘의 주제와 안 멀어지는 것이 외계인과의 접촉 얘기예요. 어쨌든 외계인과의 접촉 얘기를 지금 계속 던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 고사하고. 그러니까 사실 의사소통할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관용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 외계 생명체가 외부 환경과 어떤 식의 인터랙션을 하는지를 몰라요. 얘네가 밖으로 그 전자기파를 뿜긴 뿜는지 아니면 가시광선만 반사를 하고 다른 것들은 안 뿜는지 예를 들어서 열을 내긴 하는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최소한 예를 들어 우리한테 적외선 망원경밖에 없으면 열을 안 내는 건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계인이라는 걸 알려면 최소한 외계인이라는 애가 열을 뿜는다는 걸 알아야 적외선 망원경으로 관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프레데터 생각이 나네요. 프레데터는 적외선밖에 못 보니까 뭐 실제로는 다 봅니다만. 1편에서는 그랬죠. 잠깐 그러니까. 속이죠. 그것 때문에. 근데 그런 거예요. 일단 한 존재가 바깥하고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 물리적으로 인터랙션을 어떤 층위에서 하는지를 알아야 그 층위를 관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
다 보든가 아니면 못 보든가예요. 결국 이 넓은 은하에서 우리와 접촉할 가능성은 우리 같은 놈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확률이 제일 높은 거죠, 그게. 아니면 사실은 오늘 이제 저기 뭡니까? 아까도 잠깐 나왔던 것처럼 그 기술력이 엄청나게 발달을 한 애들을 오늘은 약간 좀 비관적으로 그렸습니다만 왜냐면 걔네가 이제 뭐 메시지를 전달한다, 교훈을 내린다 이런 식으로 건방진 외계인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의 이제 프로토타입인 걸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두 외계 종족이 서로 만나려면 둘 다 기술력이 높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세계를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지성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편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기술력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 외계인이 우리 기술력이랑 똑같다 그러면 우리 못 만나요. 까놓고 얘기해서. 상대방이 기술력이 높아서, 왜냐하면 지금 저기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들어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원래 되게 오래된 얘기긴 해요. 뭐냐면 우리가 외계 문명, 그것도 특히나 자, 2개 외계 문명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랑 똑같아 지금. 기껏해봐야 달을 갔어. 보이저호 정도를 보냈어요. A 종족이 이렇다고 치고 B 종족은 뭘 했냐면 자기네가 살고 있는 저 항성계 내에 있는 모든 행성을 다 때려 부셔서 인공 행성을 만들었어요. 그걸 자원으로 삼아서.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게 다이슨 스피어라고 하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다이슨 스피어를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태양계, 항성계 자체를 그냥 거대한 철판으로 덮어버려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부에서만 다 쓸 수 있게 하는. 태양계에 있는 별을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저기 자원 삼아서 벽돌 삼아서 구를 만들고 엄청나게 큰 구를 만들고 그 구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덕후분들은 건버스터 2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왜 만드냐면 가운데에 태양을 남겨두고 짓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에서 나온 에너지를 전부 다 받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낭비 없이. 문제는 그 태양의 열과 그 안쪽 표면에 붙어 사는 사람이라고 치죠. 그냥 설명이 평에서 사람이라 부를게요. 사람들이 쓰는 폐열 어딘가로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쪄 죽어요. 그렇겠네요. 이게 어디로 복사가 돼야 되냐면 다이슨 스피어의 바깥쪽으로 복사가 돼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항성이 내뿜는 열과 달라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다이슨 스피어가 실제로 존재를 한다면 알 수 있어요. 천문학자가 금방 관측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정도로 기술이 발달한 애들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작 우리 수준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면 상대방이라도 무진장 발달을 해야 만날 확률이 높아져요, 사실은. 근데 이런 문제가 남죠. 그 정도로 발달한 애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저건 생명체가 아니네 라고 인간을 보고 생각해보면 우린 못 만나는 겁니다. 자꾸 비관적인 얘기로 가네요. 자, 다시 한번 이제 SF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나왔던 SF 소설들에 대한 컨택트, 그러니까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난번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접촉, 문명의 접촉이라고 하는 코드를 향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한 미지의 문명이 접촉하면은 그 결과는 갈등이었죠. 우리는 그 역사를 백인들의 아메리카 정벌이라든지 아니면은 백인들의 아시아 접촉에서 몇 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시스템, 정치 시스템 모든 것들이 다 열등해 보였고 그들이 봤을 때 그들에게 생소했던 것들은 전부 다 열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축복보다는 갈등이 더 많이 남았죠. 최근 외계인과의 접촉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그런 외계인에 대한 종적인, 인종적인 입장을 더 반영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회적인 면으로 본다 할 때요. 세계화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민족, 다 인종, 다른 인종을 보게 되면서 갈등을 좀 겪게 됐고 다른 인종에 대한 경외감도 다시 겪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경쟁이라고 하는, 경제라고 하는 코드 사이에서 어떤 편가르기를 통해 가지고 우위와 열의에 대한 문제가 퍼지게 되고 그런 문제가 전 지구적으로 퍼져나가서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외계인에 대한 얘기는 더 많이 퍼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과학적인 얘기에 대해 가지고 되게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외계인을 다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걔들이 우리를 외계인이라고 생각 안 해버리면 이것도 골치 아프다. 여담인데 사실 외계인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라거나 외계인한테 우리 존재를 알릴 수 있는 방법
당연한 얘기지만 엄청 옛날부터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놨어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보이저, 세티 뭐 그런 거죠. 예. 그런데 그 중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보이저를 공장에서 무제한 찍어내서 사방팔방으로 다 띄우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 세계 경제를 그 언제 만나요? 아직 태양권도 못 넘어갔는데. 그렇게 뿌려놓은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이저를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안을 처음 제시를 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복잡한 거 필요 없고. 자연에서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 매우 탄탄한 금속 물체를 작은 걸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 쇠공이라고 쳐요. 거의 완벽하게 구에 가까운 쇠공만 봐도 아마 이게 자연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쉽게 마모가 되지 않을 문자를 기하학도형이나 문자를 새기라는 거야. 그 다음에 말하자면은 뭐 주먹 크기의 쇠고술에다가 육각형을 정확히 그려요. 기하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3억 개를 뿌리는 거예요. 사방팔방에다. 그러면 흘러다닐 거 아니야. 언젠가 그거 하나만 발견하면 얘가 어느 방향에서 어느 속도로 왔나를 보면 최소한 우리 정도의 연산 능력이 있는 종족이라면 그걸로 역추적으로 해서 이쪽 방향이 있네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도의 연산 능력을 가진 애들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거는 인공물이다, 인공물이 아니다 그러고 싸우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인공적인 뭔가를 넣어야겠죠. 저기 뭐야. 칼 세이건이 잘하던 얘기 있잖아요. 외계인을 만났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싶으면 납과 알루미늄에 합금을 줘라. 그럼 내가 인정한다. 그럼 무중력에서밖에 못 만든다. 좀 하다하게 가자면 그런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 안이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그 사람이 이 말을 덧붙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돈이 제일 적게 든다. 전파망원경은요? 전파망원경은? 이게 전파망원경은 뭐라고 해야 되죠? 지금 현재로는 아마 실시간으로 전방위를 다 찍을 수 있던 건 전파망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게 이제 궁극의 목표일 텐데. 글쎄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 전파망원경은 전파망원경이 커버를 할 수 있는 주파수 대의 그것도 광속의 제약을 넘을 수 없는 그러니까 광속의 제약 안에서 온 자료들만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반경 100광년 바깥의 외계인은 인류를 감지할 수 없다 그러죠. 전파가 흩어져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광속의 제약이라도 있는데 쇠구슬 3억 개 찍는 게 전파망원경 만드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우주로 날리는 게 문제 아니에요? 아까 궤도 엘리베이터 얼마 든다고요? 궤도 엘리베이터는 이제 2021년부터 나사에서 연구한다 그러고 일본 분들이 여기에 되게 많이 관심이 있어요. 이 궤도 엘리베이터에 이상하게 일본인들이 예전부터 관심을 가졌어요. 저는 여기 되게 매력적이라고 봐요. 나중에 궤도 엘리베이터 특집 한번 할 텐데 궤도 엘리베이터가 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에너지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진짜로. 네, 다시 쇠고슬로 돌아와서 그 주창을 했던 사람이 가장 강력하게 강조를 했던 게 그거예요. 돈이 조금 들어요.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시간은 오지게 들어요. 인류는 멸망을 하면 더 이상 전파를 발사할 수 없지만 인류가 멸망을 해도 쇠구슬은 계속 우주를 날아갈 거예요라고 하는. 살아있을 때 좀 보자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인류가 멸종할 위기를 몇 번 겪었죠. 사실 많은 수의 지적인 생명체가 첫 번째 위기를 못 넘기고 멸종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슬픈 얘기인데. 인류의 역사 얼마 안 됐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전은 아닐지 몰라도 매우 짧은 수명을 마치고 멸종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기가 되게 그러니까 가슴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크로마뇽 현생 인류죠. 현생 인류가 지금까지 등장했던 인류들 중에서 가장 생존 수명이 짧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안데르탈인도 30만 년을 살았는데 아마 인류가 여기서 작살이 나버린다 그러면 6만 년을 못 버티는 거다. 그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문명의 대가라는 게 너무 가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짧으니까. 이게 사실 너무 나이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우리와 얼마나 다른 혹은 우리보다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으로 성숙한 외계인들이 있을지 생각해봐라.
걔들이랑 만나고 싶지 않냐. 네. 근데 우리끼리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면서 멸종의 위기를 자초를 해서 되겠느냐. 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거나 네. 아니면 현실을 봐라, 넌 아직도 꿈속의 세계에 살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저도 20대 때 10대 때 책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가 지금 뭐 현실에 쩌들 대로 쩌들어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나이브한 세계관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필요한 세계관,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에 최대한 많이 공감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좋은 지향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계속 해요. 종교를 싫어하시는 분이 종교적인 얘기를 하시네. 이거는 종교가 아니죠. 이건 어디까지나 물론 여기에 전제 조건이 그럼 전제 조건을 다 할게요. 뭐냐면 괄호 열고 종교의 힘을 빌지 않고. 종교의 힘을 빌지 않고. 예. 자, 오늘 가상과 현실 사이는요. 외계인과의 접촉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접촉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외계인 얘기만 하고 끝났네요. 이게 일단 외계인의 뭔가를 먼저 얘기를 해야 그 다음에 실질적인 접촉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저희는 이 얘기를 까먹을 만하면은 뭐 원고 준비가 없으면은 그러면 그냥 털어버리고 사실 원고 하나도 없어도 저 혼자만 안 쳐놔도 아마 30편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것만 털어도 아주 끝이 없을 겁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좀 하고요. 자, 지금까지 과학 이야기 재밌게 풀어주신 김창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또 새롭게 만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만나게 될 주제는 좀 콜로설 때문에 괴수물 특집을 한번 건드려 보려고 그랬거든요. 괴수와 공룡을 한번 건드려 볼까 했는데 괴수 공룡하면 또 얘기가 많은데 또 우리 또 현실의 여자 빼놓고 모든 걸 다 아는 분이 지금 일정이 안 되세요. 현실의 여자 빼놓고 모든 걸 다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여자를 모른다는 거 상당히 많은 걸 모르는 거 아닌가? 현실의 여성을 빼놓고는 지구상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그분께서 별 부럽진 않아요. 그래요. 그분이 일정이 안 돼가지고 이 괴수물 특집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썰모라고 하는 콜로썰? 아니 저기 종편에 썰모라고 하는 방송. 이 딜레마에 많이 자주 빠진대요. 뭐냐면 정치 상황이 하도 급변을 하다 보니 녹화를 해놓고 나면 꼭 이틀 뒤나 하루 뒤 사건이 터져갖고 이거 살려 말어. 추가 녹화 뭐 등등을 하느라고 항상 그런데요. 갈등을 한대요. 그 뭐 저희가 하는 팟캐스트가 이렇게 시의성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도 좀 시의성을 따르는 게 아니 정치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과학 쪽에 쫄딱 깨는 뉴스가 나왔다든가 이런 거 그래 이 뉴스 나온 김에 뭐 하자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뭐야 그 녹음하는 분들은 존재도 모를 우리의 경쟁 팟캐스트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쪽에서 시의성을 많이 그분들이 너무 발빠르게 잘 움직이셔가지고 전문가들 막 초빙하고 그래가지고 그럼 우린 다른 종류의 시의성을 그러니까 외계인한테 납치된 얘기 이런 거 하면서 새로 나온 괴작 새로 도는 괴담 뭐 이런 쪽의 시의성을 그거는 그분 전문이세요. 그분이 하면 참 던지면 툭툭 잘 튀어나오는데. 안 되겠다. 어떤 종류의 독특한 시의성을 담을까를 한번 그러면서 과학과 SF와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은 뭘 담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목소리 변조를 연님이 해주실 거라 믿고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외계인 역할 맡아서 3자 방송 한번 해볼까? 외계인 생각 한번 해보고요. 아니면 주변에 외계인의 말을 통역해서 방송에 넣는 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좀 멀리 현실에서 떨어져 계신 분 누구 없어요? 그분 방송 안 나오시잖아요. 그걸로 부족한데 뭐 일단 그냥 얘기해 본 거예요. 자, 오늘 가상과 현실 사이 일단 오늘 이쯤에서 끝내고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